자, 산연기 파트 3 마지막 파트고요. 작품과 역. 이제 작품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잖아요. 배우 훈련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품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자, 서론부터 읽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연기에 대해서 말할 때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다. 유기적으로 작업해라, 유기적으로 연기해라, 유기적으로 인간을 생산해라 등등. 우타겐에 있어서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선입관에 의해서 어떤 것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과는 반대말. 그러니까 무언가를 살아있게 그리고 내부로부터 창조한다라는 말을 우타겐은 유기적으로 행동하라, 유기적으로 연기하라 라고 표현을 많이 했대요. 웹스터 사전에는 이 낱말을 뭐라고 써있냐면 살아있는 유기체에 속해 있거나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인간 유기체에 속하는 특징들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대요. 우생학에 대한 인식의 발달로 이 단어는 이제 농사와 원예에 적용되는 바에 추가 강조점도 띠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자연의 선물과 습관들을 내추럴이죠. 배우 수업에서 말하는 자연의 선물과 습관들을 배우고 이해하며 또한 어떤 합성물이나 화학물 또는 인공적인 것을 가미함 없이 사용하므로 그것들을 활용한다라는 뜻이다. 장미든 역이든 크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유기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타겐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7장들에서 나는 한 역에 대한 어떤 여러 단계의 작업과 특수한 등장인물을 위한 행동의 최종 선택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탐색해야 될 모든 분야를 제안하고 있대요. 얼마나 친절해요. 모든 분야를 다 제안하고 있대요. 작업 과정에 신축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해 두고 싶다. 비록 여러분의 등장인물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질서와 논리를 갖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딱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규칙에 얽매이지도 의존하지도 말라. 레테르를 찾지 말며 모든 장들을 하나의 살아있는 역으로 용해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각각의 장을 완료했다고 생각하지도 치우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뭐 수학 공식 풀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학도 있잖아. 되게 멀리서 바라보면 유기체적이잖아. 근데 연기란 하물며 얼마나 유기체적이겠어? 자유에 기초한 창의력과 책임에 기초한 자유는 실생활에서처럼 엄격한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네, 공식 없다. 21장에서 27장까지는 등장인물을 파헤치기 위해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모든 분야가 다루어져 있다. 아니, 그렇기를 바란다. 각 장은 서로 엇물려서 돌아간다. 작업 과정에서 하나가 다른 것에 선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든 어디에 강조점을 두든 그 작업은 여러분을 행동으로 자연 발생적인 행동으로 인도해야 하며 극작가와 연출가의 꿈에다가 육체와 내용을 주는 한편 관객에게는 이 꿈이 투명하고 리얼한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 천재들은 육감이 실패할 때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한해서 이 작업 분야의 위대한 기술을 의식적으로 동원한다. 그런데 위대한 배우 이꼴 천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배우가 되고 싶잖아. 우리는 타고난 천재는 사실 없지? 그러니까 우린 위대한 배우들을 꿈꿀 수 있는데 이 장들의 실질 내용을 거의 잠재적으로 축적해 왔지만 우리는 이 기술들을 배워야 하며 거기에 기초한 일종의 청사진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사진을 잘 사용하면 최종 건축물에서 그 등사술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라는 구조물은 자유로워서야 되고 누군가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구조물 안에 누군가를 살도록 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건물 짓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1장은 작품과의 첫 접촉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자, 작품과 첫 접촉. 이거는 작품, 희곡 대본을 이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배우가 출연할 작품을 처음 읽을 때는 그 역시 관객이다. 그는 작품을 시각화하면서 관객처럼 듣는다. 여러분들이 소설 읽을 때
그가 작품과 어떤 종류의 동일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객들이 갖게 될 동일시와 비슷한 것이며, 따라서 배우는 이것이 연기할 등장인물에게서 찾아야 할 유기적 동일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이 빨간 줄 쳐놨습니다. 그는 작품과 더불어서 또는 작품에 대해서 웃기도 울기도 하고, 무엇보다 연기할 등장인물과 더불어서 또는 그에 대해서 울고 웃는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곡 처음에 읽을 때 내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문을 이렇게 딱 처음에 보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소설 같은 거 읽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관객의 입장에서 읽죠. 무엇보다 연기할 등장인물과 더불어서 그에 대해서 또 울고 웃어요.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나는 관객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풋라이트, 무대 앞쪽, 저쪽 이걸 말하는 거죠. 배우 수업 책 읽었으면 풋라이트 이제 알죠. 풋라이트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객석에 있고 아직 무대 위에 있지 않다. 이런 까닭에서 작품을 처음 접촉하는 순간에 상상력 속으로 그가 들은 음조 소리들과 그가 떠올리는 이미지들을 있죠. 이게 딱 이렇게 처음에 와닿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 그거를 빨리 버려야 된대요. 네. 작품과 역에 대한 진짜 작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네. 배우에게는 아직 무대 뒤로 갔다가 다시 무대 위로 나타나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단문을 접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연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거 객석에서 하는 느낌이라는 거야. 나는 화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화자, 관객 다르죠? 내가 첫 이미지들을 고집하거나 그것들을 내 등장인물을 위한 가이드로 사용할 때마다 큰 어려움에 빠졌었다. 그러나 내가 주관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그 뿌리부터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원하며 나는 무엇을 하는지를 발견하는 일부터 그 뿌리부터 작업을 해왔을 때는 끝에 가면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게 나온대요. 기성품 같은 상투적인 것들 없이 보다 깊은 인간적 의미를 이룩해냈었다. 경험이 없는 배우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단번에 첫 이미지를 설명적으로 묘사하는 일에 뛰어드는 함정에 빠진다. 우리 지난주 첫 수업 했는데 다 설명했다라고 얘기했죠.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단번에 그 첫 이미지를 설명하는 거. 내가 본 거 이런 내용이었어. 그거를 설명해주는 함정에 빠진다. 한 예로 정작 등장인물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상황에서 미숙한 배우들은 동정을 느껴서 우는데 바로 여기서 그 함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 배우는 궁극적으로 관객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꼭 그 등장인물이 감동을 받아서 격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안 울어도 관객은 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꼭 이 꼴가 되는 건 아니죠. 등장인물은 그럼 뭘 하고 있냐면 투쟁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첫째, 희곡을 한번 우선 읽어보래요. 그리고 또 읽고 또 읽으래요. 어쩌면 너무나 자명하고 고지식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물것빠진 배우들을 수없이 보아왔거니와 그들은 강의실에서 어떤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 장면을 어떤 작품에서 뽑았냐?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뭘 봤어?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어느 작품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일주일 전에 자기가 그 작품의 같은 작품의 다른 장면을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치를 못 시킨다라는 거야. 희곡을 안 읽었으니까. 자, 두 번째. 극작가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자문해보라. 그것을 어떻게 능동적인 문장으로 규정하라. 여러분의 정의 내림이 정확한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연출가가 결정할 문제이거나 또는 여러분과 연출가가 합의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접근법을 취해야 연출가가 합의를 하거나 말거나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PD가 시키는 대로 연출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와야 연출가 합의를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접근법을 취해야 나중에 연출가가 극작가의 의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품의 공연을 주제상으로 형상화할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연출가가 이 주제를 실현하는 일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출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배우들이 뭔가를 가지고 오면 연출이 뭔가 더 할 게 생겨. 근데 배우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와. 그러면 그냥 연출의 어떤 첫 그림? 요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배우들이 뭔가를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와서 보여줘. 그 합의를 하게 되면서 훨씬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와 같은 희곡은 예민한 사람을 위한 변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이거. 스텔라랑 블랑쉬. 지나치게 예민하고 낭만적인 사람, 블랑시가 블렌치라고도 하고 블랑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낭만적인 사람이 야만적인 사회에 희생당하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블렌치를 중심으로 보면 원래 블렌치가 주인공이거든. 자, 그렇게 보면은 작품은 관객에게 희생자에 대한 동정을 요청하게 된대요. 이런 해석에서는 블렌치가 작품의 주인공이 되고 스탠리는 적대자가 되고 스텔라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미치는 처음엔 주인공 편에 섰다가 끝에 가면 블렌치와 적대시하게 되고 포커꾼들이 있는데 포커꾼들은 적대자의 편에 서고 신문 배달 소년이 있는데 주인공 편에 서고 이웃 사람들은 중간에 사로잡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래요. 여러분은 당장 누구 편에 서고 또 누구와는 적대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기본 관계들, 작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관계를 포함해서 기본 관계들의 기초를 이미 확보한 셈이다. 실제로 이 작품이 이런 주제로 보통 제작이나 공연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다른 연출가는 스텔라와 스탠리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위에서는 지금 야만적인 사회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대표하는 건강하고 동물적인 사회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출의 마음이죠. 자, 그렇게 그려지면 그리면서 세속적이며 합리적인 삶에 대한 환원으로 이 작품을 해석하여서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 대단히 파괴적이며 신경과민한 블렌치가 과거의 병든 사회로부터 이 사회 속으로 침략해 들어와서 스텔라와 스탠리의 삶의 기본 조직을 파괴하면서 이미 이제 야만적이긴 해도 뭐 잘 굴러가고 있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작품과 서로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관계들이 정면으로 대결하게 된다. 자, 배우가 저마다 작품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단문을 분석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했지. 효과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퀄리티 있는 분석, 수준 높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문 분석을 한다고 그랬지. 자, 그게 의미 있는 기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즉, 그 작품에 봉사하는 등장인물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자기 역에 대한 설계를 독단적으로 아무렇게나 시작하기 전에 또는 단순히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품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스튜디오 작업의 부작용과 위험. 위험 괄호치고 여기서는 배우가 선생님과 함께 여러 역들을 공부하는데 이때 선생님의 기능은 배우에게 역에 대한 작업 방법을 가르치고 역을 진실하게 집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어야지 역을 막 지가 만들어주고 앉아있으면 이건 좋은 선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하다. 스튜디오 작업의 위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배우가 자기 혼자서 해석하는 습관에 빠지기가 쉬워서 정작 연출가와 함께 일할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침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연출가가 자신의 창조물을 가지고 배우의 창조 과정을 실제로 간섭한다라고 느낀대요. 아, 근데 이거 어처구니 없는 오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극을 사실 해본 적은 없지. 근데 선생님 이제 극단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은 이제 연극을 지금 이렇게 뭐 1년에 2번씩 이렇게 연극을 올리고 선생님이 연출을 하잖아. 자, 그럴 때 너희들이 이제 역할 창조까지 다 해왔어. 그래서 가지고 이제 나랑 하는데 내가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잖아. 연출에 피드백이 들어가잖아. 근데 배우에게는 이게 간섭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오해라는 거야. 올바르게 훈련받은 배우는 그런 생각 안 한대. 어떻게 하냐면 연출가가 자기를 도와주고 행동의 최종 선택과 편집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작품 속으로 인도해 주기를 요망할 뿐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제일 좋은 거고 어떤 연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든 그것을 거의라고 써서 그러니까 100%는 아닌가 봐. 근데 한 90%다 정당화시키는 신축성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거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개인적인 리얼리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연출 지시가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연출 지시가 들어온다고 한들 그것을 나의 기술로 개인적인 리얼리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훌륭한 배우다라는 거야. 그는 연출가가 요구하는 외면적인 것들을 도출해내는
내면적인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연출가는 보통 외면적인 것들을 이렇게 도출해 내라고 하거든요. 뭐 여기선 이렇게 해주세요. 뭐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이유는 배우들이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내면 작업 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기술을 연마해서 어떠한 것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은 배우의 책임이 집행하는 데 있으니까 배우의 책임은 어떤 액트, 행동하는 데 있다고 했죠. 자, 교사로서 첫 해에 나는 배우들에게 연기자로서의 기술 문제를 다루어줬다기보다는 연출적인 그냥 악보를 막 줌으로써 그들을 잘 못 도와줬었대요. 내가 장면을 대신 막 해석해주고 연출했기 때문에 배우들은 자신한테뿐만 아니라 동료들한테도 아주 훌륭해 보였대요. 선생님이 다 만들어줬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장면에 한해서지 얘네들의 실력이 안 된다라는 거야. 학기가 끝날 무렵이 됐어도 그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똑같이 하나도 는 게 없이 그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있어. 그들의 장면 집행은 자신의 발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의 기술에 의한 것이었다. 작품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다 보면 주관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연구가 섞이게 된다. 자,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객관적인 연구가 10%를 차지하고 나머지 90%는 주관적인 연구를 차지한다는데 선생님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 작업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건 그것은 창의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작품이나 등장인물에 대해 비평문을 쓰거나 석사 논문 쓰는 것은 아니니까. 작품의 가능한 주제들을 검토하고 자, 이 작품이 뭘 원하는가? 이거를 파악하고 파악력, 배우 수업 책에는 파악력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의 대답을 결정한 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뭘 딱 단문을 봤어. 그리고 이 단문이 뭘 요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면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파악한 거를 보여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간과 공간, 인간적 욕구와 갈등이라는 의미에서 작품의 사건들을 점검하라. 여러분이 민감한 사람이라면 작품의 질감에 대한 느낌도 얻게 될 거죠.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뭔가 훈훈해야 되겠네. 이건 뭐 이렇게 약간 아련해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까지 이렇게 얻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작품과 맡은 역에 대한 육감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희곡은 거무튀튀한 흙처럼 노란 건초밭처럼 땅 냄새가 나고 건강해야 한다. 또는 모차르트처럼 날카롭고 얼음처럼 차가운 기포가 있는 청정한 물이나 반투명한 청색 같아야 한다. 자, 이런 묘사들은 나에게 의미를 가져서 개인적인 행동들을 고르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건 우타하겐에게 개인적으로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을 자극해주는 비슷한 것들을 발견하거든. 여러분 이제 우타하겐은 거무튀튀한 흙, 노란 건초밭, 땅 냄새 이렇게 하면 와닿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비교하면 와닿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선생님도 되게 비유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도 잘 비유하는 예들이 있어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그게 선생님한테 와닿는 거니까 나한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자꾸 써먹는 거지. 만일 여러분이 자극해주는 비슷한 것을 발견하거든 그거 써먹어라.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토론하지는 마라. 뭐 굳이 신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생각에 머물 필요도 없다. 여러분이 탐구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내가 탐구하고 내가 느끼는 거는 나로 하여금 진짜로 걷고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그것을 느끼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인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거야 연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끌 게 아니라 내가 진실하게 연기하는 것이 우린 중점이라는 거야. 나는 작품에다가 메모해 두기를 좋아한다. 누가 혹시 그것을 만약에 읽는다고 해도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를 것이다. 그것들은 대단히 사적인 것으로서 우타하겐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타하겐의 생활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메모들은 등장인물과 그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에 나 자신을 동화시킬 때 닻이나 또는 대체물로서 유익하게 활용되는 개인적인 것들이다. 나의 메모들은 또한 작품의 사건들과 공통되는 내 인생의 여러 다른 시점에서의 존재 상태와 관련이 있다. 나는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메모를 한대요. 어떤 것들은 더 확대 발전시키고 또 어떤 것들은 그저 잊어버린다.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메모들을 적는다.
자, 이 분야를 일단 좋게든 나쁘게든 탐구했으므로 이제는 다음의 진짜 질문, 즉 이 작품에서 나는 누구인가? 캐릭터라는 질문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작품과의 첫 접촉 파트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 수업 책 1장을 읽으면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죠. 꼬스자가 오델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단문을 볼 때 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죠. 그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 그치? 그리고 만약에 뭐 막연하게나마 알아들는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적용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렇기도 하죠.